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의 한희 교수입니다. 팬데믹 때문에 한동안 정겨운 얼굴들을 못 보다가 이 자리에 오니까 보고 싶었던 분들이 많이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저한테 오늘 부여해 주신 시간이 30분이라는 꽤 긴 시간을 주셔서 나름대로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만 될 수 있는 대로 간단하게 설득 가능한 수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제가 굳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사이버 보안에 대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현재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들어서 연일 신문에서 여러 가지의 또 위협적인 뉴스들이 많이 나오면서 저희들을 이 분야의 게으름으로부터 다시 뛰도록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위협 정보가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경각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조차도 사실 그간의 노력들이 무용지물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허탈함을 매년 반복되게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열심히 일을 했는데 왜 이 같은 일은 매년 반복이 되는 것인가? 여기부터 오늘 제가 모두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전 관제라는 것이 우리가 치매에 대응하는 우리가 갖고 있는 어찌 보면 유일한 대안이었는데 관제에 대한 솔루션을 올라타고 인프라스트럭처를 공격하는 기법들이 등장하면서 공격의 심도와 피해의 크기는 점점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전 세계의 국가는 이 분야에 방대한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가 아니라 내년에 이때쯤 되면 또 다른 사이버 공격과 피해에 대한 기사를 우리는 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내년에도 이 현상이 지속될 거라고 우리는 학습되었는가? 사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이 분야를 책임지고 계신 분들인데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해왔던 일이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한 번쯤은 생각할 때가 됐다고 하는 생각에 미쳤습니다. 거의 동일한 패턴입니다. 어떤 피해 사례가 나타나면 이와 같은 컨퍼런스와 언론을 통해서 이 위협이 심대하다는 것을 경각심을 주게 되고 그리고 많은 전문가분들은 선진국이 이런 위협에 어떻게 대응했는가의 정보를 정리해서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을 호소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가 이 같은 그 호소에 대한 후속 조치를 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돈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언제나 우리는 그 준비를 하는 사이에 또 다른 환경 변화에 의한 더 높은 차원의 위협이 발생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다시 또 이런 컨퍼런스를 열어서 그런 위협을 강조하게 되는 이 피할 수 없는 메커니즘이 도대체 언제 시작되었고 우리는 언제까지 이 일을 반복할 것인가? 사실 어찌 보면 이것은 사이버 보안이라는 것이 나타난 초기의 환경 속의 최적적 사고 방식을 그 당시의 환경하고 극도로 변해진 이 시점까지도 끌고 오는 우리의 보안에 대한 사고의 크리체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지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사이버 공간이 지금처럼 복잡해지기 전의 시절에는 바로 이와 같은 접근에 의해서도 우리는 피해를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것은 최적 사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은
점점 공격의 심도는 깊어지고 피해는 확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변하지 않는 패턴을 수직에서 하향적으로 전문가들의 호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 시스템이 과연 현재의 사이버 보안의 뎁스를 유지할 수 있는가, 오히려 약화시킬 것인가. 이 문제를 저는 오늘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모두가 답답하게 느끼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후속 조치는 굉장히 늦습니다. 점점 늦어지고 있죠. 아마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지난 10년간 어떤 정책과 상황 변화에 따른 반응 속도를 우리가 어널리시스를 하면 이 속도는 점점 늦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런 위협 기반으로 거기에 대한 리스폰스를 강조하다 보니까 보안의 강화는 다다익선의 명제가 되어버렸고 그 보안의 강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반대급부적인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논의할 장이 거의 없는 상황이 지난 20년간 반복돼 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요구하는 예산에 대한 것은 항상 부족했고요. 위협은 새로운 차원의 위협이 항상 우리 앞에 반복되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저 개인을 비롯해서 조직의 사용자 입장에서는 점점 보안 준수사항은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뉴얼은 더 두꺼워졌고요. 이제 개인이 도대체 지켜야 될 보안의 숫자가 얼마인지를 이제는 잊어버리는 때까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 결국은 보안을 지키면서 활동의 자유도가 줄어들면서 조직의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상황을 우리는 감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생산성을 택할 것인가 보안을 택할 것이냐의 양자택일의 문제인가, 아니면 이 둘을 조화롭게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향성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는가라는 명제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이버 보안이라는 것을 저희가 시작하던 시대에는 정보화 시대가 열리는 시대였고, 그때 우리 사회는 제조업 사회였습니다. 제조업 사회의 패러다임은 소수의 전문가가 상향에서 하향으로 해야 될 일을 만들어주면 그 밑에 사용자는 그 레귤레이션을 따르면 대부분을 막을 수 있는 시대였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 모두가 아는 것처럼 대한민국 GDP의 65% 이상은 이미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에서 나오고 있고,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사이버 보안이라는 문제의 속성은 제조업이 아니라 서비스업이라는 것이죠. 자, 이 서비스업 시대의 보안 레귤레이션과 정책이 제조업적 시대에 만들어졌던 사고의 일관성을 가지고 향후 10년, 20년 지속해도 되는 것인가? 도대체 누가 이 매듭을 끌어야 될 것인가? 매듭을 풀어야 된다는 그 속박감은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이런 컨퍼런스에서는 매듭을 더 굵게 매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다가 끝나는 경우를 많이 보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모두에서 외람되게 다른 시각으로 말씀을 몇 마디 드리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현재 상황은 더군다나 보안 기술이 완전해야 새로운 서비스를 채택하겠다, 또는 보안 기술이 완전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채택할 수 없다라는 것이 불문율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누구도 이제 조직 내에서 완성되지 않은 보안 기술이 있다는 상태에서 서비스를 도입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강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보안 기술의 완전성은 어느 시대에도 존재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자, 이 딜레마 속에서 우리는 과거의 아키텍처를 유지하면서 망 분리를 강조하면서, 그러면서 향후 10년, 20년을 이 사이버 보안을 언제까지 끌고 갈 수 있는가? 기술의 속성과 네트워크의 스트럭처는 이미
몇 세대를 넘었는데 우리는 왜 망분리라는 이 구시대적 구조를 우리 국방 분야에 점점 뿌리 깊게 만들어야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논의를 시작해야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우리는 지난 20, 30년간 열심히 노력을 했고 방대한 돈을 투자했는데 내년에 틀림없이 올해보다 더 큰 사이버 공격과 피해가 발생하는 이 문제의 흐름 속에서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가? 저는 아주 짧은 시간에 선언적으로 몇 가지 생각만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말을 들으시는 전문가분들이 고려할 수 있는 많은 것을 놓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두 가지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여태까지 우리가 노력해봤던 리스크 어세스먼트라고 하는 위험관리 방식이 더 이상 유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 국가가 지향하고 있는 초연결 사회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위협인가 아니면 기회인가, 아니면 위협의 시각으로 볼 것인가 기회를 선점하는 시각으로 정책을 지향할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 사이버 보안의 10년, 20년을 결판짓는 아주 중대한 사고의 시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학에서 얘기하는 안보 이론에서는 위협이란 적이 갖고 있는 능력과 의도를 얘기하고, 그리고 적의 의도가 지향하는 우리의 이익, 그리고 그 이익을 지키고자 하는 우리 능력과 적의 능력의 차이를 취약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이버 쪽에서 우리는 그동안 이 이론을 이어받아서 소위 리스크 어세스먼트는 위협과 취약성과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우리 이익의 침해, 손해, 이 세 개를 측정해 왔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 보안을 하시는 전문가분들이 받아들였던 사고의 아키텍처였습니다. 특히 우리와 같은 기술자들은 이 세 개의 영역 중에서 주로 위크니스를 미니마이즈하는 쪽에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매년 이런 컨퍼런스를 통해서 기술적인 문제점이 식별되면서 위크니스를 줄이면 리스크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상 우리의 피해는 위크니스를 막는 것, 즉 여기서 위크니스는 뭐냐면 알려진 취약점이었습니다. 항상 문제는 알려진 취약점을, 알려진 창문을 안 닫아서가 아니라 알려지지 않은 취약점 때문에 더 큰 피해가 나타났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우리는 알려진 취약점에 대비하면서 다리 벗고 잠을 잘 수 있는가? 이 위크니스를 미니마이즈 하겠다는 서론적 생각 때문에 본질적으로 유저는 점점 더 일을 하는 상황이 힘들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위크니스를 미니마이즈 하는데 그토록 매달렸는가? 도대체 우리는 언제까지 이 위크니스를 미니마이즈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거시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적이 어느 표적을 공격했다면 그 표적이 어떤 피해를 받았는가를 산정하고 우리는 상황을 종료했지만, 이것이 단기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20년, 30년 장기간에 걸쳐서 적의 공격이 나타나다 보면 본질적으로 적의 의도는 적이 지향한 표적에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산발적 공격으로 인해서 우리의 정책 대응의 플렉시빌리티를 미니마이즈 시키고, 그래서 일하는 환경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이 어찌 보면 거시적으로 적이 지향하고 적이 얻는 결과가 아닌가. 이런 시각을 단순 표적의 피해 시각을 넘어서 같이 바라볼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이버 대응을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협에 대해서 적의 의도와 적의 능력과 적의 동향을 알아내기 위한 사이버 인텔리전스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적의 의도와 본질적으로 우리의 어떤 이익을 지향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면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결과를 갖고 오게 되죠. 사실 우리가 지켜야 될 중요 이익은 생존적, 사활적, 중요 그리고 기타 이익으로 정치학에서 분류를 합니다만, 사이버 보안이 시큐리티가 지켜야 될 우리 국가의 생존적, 사활적 이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방망을 지키는 것, 기타 어떤 체계를 지키는 것을 지향해왔지, 우리 국가의 생존적, 사활적 이익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적이 우리의 생존적, 사활적 이익을 지향하고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 이 문제는 사이버 보안, 사이버 디펜스의 가장 첫 페이지부터 시작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는 소위 이 위협, 적의 의도를 분석하고 알아내는 능력에는 투자도 작았고 인력 양상도 작았습니다. 반대로 위크니스를 미니마이즈하기 위한 분석적, 기술적 인력을 양성하는 데는 전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지금도 무엇을 적이 노리는지,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 무엇은 덜 지키고 양보해도 되는지를 모르니까 모든 것을 지켜야 된다는 단일 팔리시에 매달려 왔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한손 사태를 다 기억하실 겁니다. 한손 사태는 우리에게 많은 경력을 주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 북한에 의해서 우리를 혼란시킬 것이라고 하면서 종료됐습니다. 한손 사태는 북한이 그것을 일으켰는지 안 일으켰는지는 유일한 것은 그들이 사용한 코드에 북한이 옛날에 썼던 코드의 흔적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코드는 복사해서 집어넣으면 누구나 넣을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 코드가 증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손 사태 때는 지난 20년간 북한이 우리를 공격했던 어떤 패턴하고 다르게 단일 표준에 대해서 여러 번 계속해서 공격을 했고, 그들이 우리에게 원전의 준비를 요구했고 돈을 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듣지 않았는데도 공격을 멈췄고, 그들은 우리의 청와대부터 온갖 기관의 정보를 다 감청하고 있다는 것을 노출시켰지만 실제로 단 한 건의 국가안보에 위해될 비밀도 노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한손 사태가 나타날 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왜 단 한 건의 국가 보안에 관계되는 비밀도 노출하지 않으면서 북한은 우리를 위협했는가? 청와대에서 얘기한 전화를 도청해서 공개를 하면서까지도 왜 결정적인 것은 우리한테 피해를 주지 않았는가? 자, 누가 무엇을 노렸고 무엇을 얻었는가? 그래서 저는 한손 사태 발생 2달 전과 종료된 2달 후까지의 신문을 뒤지면서 이 문제를 풀려고 노력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가 이득을 얻은 자가 있다. 이득을 얻은 자가 의도를 가진 자의 근저하다. 그러나 그것은 저 혼자의 분석이었고 그 내용을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위크니스를 미니마이즈하는 데 집중하면서 사실상 가장 중요한 적의 의도를 분석할 능력이 양성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농협 사태 같은 경우도 서버의 루트에 근접하는 노트북을 통해서 적이 침해했다는 것은 알아냈습니다만, 적이 루트에 근접하는 노트북이 도대체 누구의 것인지를 어떻게 알았는가? 그걸 알기 위해서 평양에서 모든 관계자를 다 뒤져서 그것을 알았는가? 아니면 몇몇을 통해서 알았는가?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냐? 북한의 해커가 평양에서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남한에서 동조 세력이 오프라인의 난리지를 평양에 알려줘서 소수의 몇 개의 컴퓨터를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루트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디펜스를 하는 군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의심하고 이것을 추적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노력은 우리는 없었습니다. 그 결과
북한의 의도가 아니고 그들이 진양에서 끼친 피해에 주목하고 그것을 고치는 일을 계속해왔는데, 거시적으로 보면 북한이 알려준 취약점을 우리가 후속 조치한 일을 반복해왔다. 손자병법 허실편에 조정하느냐 조정당하느냐의 입장에서 우리는 노력했지만 조정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왠지 든다라는 것이죠. 즉, 사건이 일어나면 후속 조치적으로 사건 대응을 하는 것은 페리페랄이나 중요 이익 정도 수준의 불편을 느끼는 데는 그렇게 대응해도 되지만, 국가의 생존적 사활적 이익에 대해서는 의도에 대한 대응이 존재하지 않는 한 우리는 방어할 수 없다는 한계를 느껴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초연결이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전 인류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이것을 통해서만 우리는 차세대의 시장 가치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초연결은 사이버 피지컬 공간에 연결되면서 단순한 로지컬 도면에서의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 붕괴를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존재하지만, 이 상황에서 우리는 부작용이 무서워서 초연결을 끊을 것인가, 아니면 초연결을 한 이후에 나타나는 부작용을 규정하면서 노력할 것인가를 양자택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연결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리스크 어세스먼트가 갖고 있던 제한된 서버 클라우드 구조에서 독립된 방향의 취약점을 점검하고 피해를 예측했던 모델로는 전반적으로 영향을 분석할 수 없고 피해를 예측할 수도 없는 난제에 도달하게 되었죠. 지난 10년 전부터 전 세계 시큐리티의 선구자들은 바로 이 문제 때문에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이버 비질런스라는 것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는 아직 제 기억에는 단 한 건의 사이버 비질런스에 대한 정책적 접근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협의 원천을 알 수 없고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 전세계에 대한 초연결에서 나타나서 영향을 받는 이 위협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대응하고 지금부터 무슨 준비를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사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투자는 초기에는 굉장히 코스트 이펙티브하게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아무리 돈을 투자해도 여전히 여론의 취약점은 존재하고 있고, 더 이상의 투자는 리스크를 줄이는 효율이 별로 좋지 않은 단계까지 세츄레이트 단계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더 이상의 취약점을 줄이기 위해서 투자를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 남아있는 위험에 의해서 나타난 피해를 미니마이즈하기 위한 대응에 그 돈을 쓸 것인가를 결정할 때가 된 것이죠.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한 사람이 갖고 있는 PC가 있죠. 내가 갖고 있는 노트북이 있죠. 핸드폰이 있죠. 집에는 텔레비부터 스피커까지가 전부 다 냉장고 다 컴퓨터화 되어 있습니다. 정보 보안을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버전오버하고 전부 다 방어를 하기 위해서 개인한테 요구하는 것은 이제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위협이 있는 걸 알면서도 냉장고는 망가져도 괜찮다. 내가 지켜야 될 것만 지켜야 되겠다. 이미 우리의 의식은 안고 중심으로 변했죠. 그런데 우리의 사이버 시큐리티 팔리시는 변함없이 모든 것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언제 극복해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손자가 얘기했습니다. 모든 것을 지키고자 하면 모든 것을 약하게 만든다. 이제 사이버 공간에서 지켜야 될 컴퓨터 숫자는 매년 기하급수로 증가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모든 것을 다 막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이야 바로 집중의 팔리시를 깨달아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그런 쪽 딜레마에 봉착하게 됩니다. 디자인을 공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부터 디자이너로 리타이어 때까지 마음에 갖고 있는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독일의 바이하우스에서 만든 디자인 폴로우스 펑션이냐, 펑션 폴로우스 디자인이냐.
이것을 반대로 얘기하면 시큐리티가 서비스를 팔로우할 것이냐, 서비스가 시큐리티를 팔로우할 것이냐, 우리는 이것을 결정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왜냐? 시큐리티가 서비스를 진입을 막는 순간에 우리는 낙후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자리는 시큐리티 전문가입니다. 우리는 모두 더 많은 시큐리티가 국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더 많은 시큐리티는 더 많은 생산성 저하를 갖고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이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과연 지금 이 초연이라는 문제는 우리에게 룰에 의해서 그 룰을 잘 지키고 해야 되는 관리적 영역의 문제인가, 아니면 초연이라는 것은 새로운 기회와 를 갖다 주는 혁신의 문제인가? 과연 우리는 시큐리티를 관리적 문제로 보면서 더 많은 관리 레귤레이션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묻혀 있는가? 아니면 이 사이버 시큐리티가 초연결해서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도전할 수 있는가? 우리는 초연결하는 것을 위협으로 보면, 사이버의 위협을 아는 분들은 위협으로 보겠지만, 시장 가치를 지향하는 쪽에서는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시장 가치를 지향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사이버 시큐리티를 하는 사람들 때문에 시장 가치의 진입이 지연된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국방 분야에 새로운 서비스가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서버 프라이드 구조 때 만들었던 제조업 사고를 가진 보안 레귤레이션을 더욱 강화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언제 우리는 초연결의 과실을 국방에 도입할 수 있겠습니까? 자, 말은 거창했습니다만 솔루션은 재물 속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지금부터 고민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향점을 알기 위한 단초로 현재 방산에서 느끼고 있는 사이버 보안이 어떤 문제에 현재 있는가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세 가지 정도의 정책적 시각을 화두로 던지고 모두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각종 규정은 점점 더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지난 2년간 팬데믹 상황이 발생하고 나서 이 규정에 대해서 팬데믹에 아답션하기 위한 노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금년도에 방산기술보호 시행 계획은 더욱더 더 많은 보안을 강조하고 더 많은 일을 방산업체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팬데믹이 끝나면 다행인데, 팬데믹이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처럼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이 장기간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올드 규정을 가지고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는가? 국가 안보, 국방의 인프라스트럭처는 방산인데 이 방산의 워킹 속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 이게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시급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당면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미국에서 나타난 사태로 인해서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시큐리티가 갑자기 더 강조되기 시작하고, 이제는 단일 기업이 아니라 전체 영역의 기업의 시큐리티를 강조하면서 기술과 정책과 사람 모두를 더욱더 관리해야 된다는 요구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해지면 할수록 복잡성의 증가는 약한 고리의 증가를 갖고 오고, 언제나 그 약한 고리를 통해서 더 큰 문제가 나타났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느냐? 관주도로 이것도 꼭 나쁜 뜻은 아닙니다. 그 시대에 이것은 오티만 솔루션이었습니다. 제조업 시대의 사고를 가지고 분리된 망에서 서버 프라이드 구조에서는 오티만 솔루션이었는데, 지금 초연형으로 가는 상황 속에서 사이버 보안은 이제는 서비스업으로 전체 아이덴티티를 식별해야 된다. 서비스라는 것은 사용자가 편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용자의 편리성을 보장하면서 어떻게 보안을 제공할 것이냐를 생각해야지, 사용자를 경고하고 통제하면서 보안을 유지하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정부기관은 이 사용자가 참고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주고 사용자가 그것을 적당히 조절해서 그걸 가지고 보안에 유용하게 자기를 방어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시큐리티가 먼저인가 보안이 먼저인가의 문제입니다. 보안 기술은 완벽한 적이 없기 때문에 보안 기술이 완벽하다고 서비스를 도입을 허가하는 순간에 뚫리면 보안을 인정해주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구조 속에서는 어떤 새로운 서비스도 우리 군에 도입되었는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우리는 그러면 대책 없이 서비스를 드린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지냐는 말이 나옵니다만 지금의 시대에는 그렇게 디터미니스틱하게 제조업 시대처럼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도입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아답션 해나가야 되는 프로세스는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하고 적이 거기에 대한 역공격을 준비하는 시간에 우리는 또 다른 서비스를 만들어서 적으로 하여금 표적을 일으키게 하는 소위 액티브 디펜스의 프린시플을 적용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풀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은 2005년에 팬데믹을 예측하고 국가 전략의 일환으로 국방부가 팬데믹 상황에서 컨티뉴스 오퍼레이션을 보장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 것을 명했고 그 계획의 일부로 작년부터 국방부는 보시는 것처럼 디오스라든지 진이라고 하는 원격 리모트로 일하고 협업할 수 있는 서비스, 크라우드 기반, 센트럴 크라우드 기반의 서비스를 이미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시각에 크라우드 기반의 서비스로의 진화가 아니라 서버 클라이언트 구조 속에서 많은 분리를 어떻게 더 강화할 것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은 정책의 균형인데 프론트라인에 있는 정보보호 담당자는 정보보호를 더 많이 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지만 정책 라인에 계신 분들의 임무는 더 많은 정보보호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정책에 피할 수 없는 임무죠. 자, 우리는 초연결 시대에 이 위협과 기회 이 둘의 밸런스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아마 정치가 도와주고 언론이 도와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사이버 보안 정책이 기존의 국방정보법에 의한 프로텍션 중심으로 지도되어 있는 것을 프로텍션에서 이제 비질런스로 확장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몇 분의 많은 노력에 의해서 의원 입법에 의해서 정보법 개정안에 소위 프로텍션 플러스 비질런스를 한 것으로 현재 입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통과되면 우리 군도 이제 비질런스에 대한 준비를 시작하게 되겠죠. 장기전에 있어서 우리가 침투를 막는다는 것은 단기간적으로 침투를 막았다는 것은 그 자체의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언젠가는 뚫리는 순간에 과거의 공은 사라지죠. 자, 지금 우리가 적과 싸우고 있는 문제는 단기간의 전쟁이 아니라 장기간의 격투인데 막는 것은 언젠가는 뚫린다. 이걸 우리 경험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리스크를 줄게 한 비용 대 효과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모두를 막을 수 없다. 자, 이 경우에 우리는 이제 크리티컬 미션이 무엇이고 반드시 어떤 상황에서 유지되어야 되는 최소한의 컨티뉴스 오퍼레이션이 무엇인가를 식별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됐습니다. 어차피 다 막을 수 없다면 반드시 살아남아야 되는 것은 있어야 되겠다. 자,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는 것을 사이버 리지던스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우리의 전장 공간은 물리 공간과 사이버 공간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 말은 다시 얘기하면 새로운 사이버 공간의 새로운 테크놀로지는 위협이기도 하고 기회이기도 하다는 것이고 군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자, 위협이 무서워서 기회를 버릴 것인가, 기회를 택한 이후에 위협을 막을 것인가. 이것이야말로 국방부가 결정해야 되는, 후배들을 위해서 결정해줘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대비가 아니라 공격에 대한 충격을 흡수하고 미니멈 레벨까지 임계치를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복구하고 그리고 전체 시스템을 아답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느냐로 우리의 사이버 방어의 스펙을 넓히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우리가 내몰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 초연결이라는 사회는 이제까지의 정보 도메인에서의 부분적인 컴퓨터 한두 대의 침해의 도메인이 아니고 국가 붕괴를 지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방 분야에서는 이것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공격부대는 평상시에는 우리가 침해 대응이라고 부르는 쪽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KBS나 농협을 일주일간 마비시키는 거죠. 그렇지만 일주일 후면 다 복구될 것을 공격하고 그리고 1년 동안 기다린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사실 그들은 우리의 정보 표적을 공격하는 것은 양동에서 조공이고 그들이 평상시에 소문 안 내고 공격했던 초점은 우리의 전쟁 수행 의지를 공격하는 것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쟁이 나타나면 초연결 사회에서는 이 도메인이 아니라 우리를 사이버 재난, 사이버 붕괴를 지향하고 있다는 의지가 여러 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적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건 아웃어택과 인어택 두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에 대한 공격과 그리고 마그네틱에 의한 공격 이 네 가지 측면이 북한이 지향하고 있는 공격의 방향입니다. 여러분은 기사에서 보셨습니다. 3년 전에 김정은이가 자기가 핵 에너지 방사능을 미니마이즈하고 마그네틱 펄스를 맥시마이즈하는 폭탄을 만들었다고 떠버린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최근 들어서 미국의 주요 정보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미 이것을 만들었다고 경고하고 있고 그것이 미국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북한은 대한민국의 사이버 공간의 붕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그것을 못 만들었다 하더라도 북한은 그것이 얼마나 전쟁에서 혁신적 가치를 갖고 있는지를 김정은이가 이미 알고 있고 그것을 향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만들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그토록 지켰던 사이버 공간은 조만간 김정은에 의해서 순식간에 붕괴될 수 있는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결정적 위협하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를 국방부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국방부는 국방부의 PC를 막으면서 이 위협을 눈 감을 것인가? 국방부가 막는 위크니스는 미니마이즈의 위크니스는 국방부 PC의 위크니스인가? 국가의 위크니스인가? 자, 휴전선 이북에서 시크로 상공에서 이 폭탄을 터뜨리면 대전까지, 우리 상공 서울 상공에 터뜨리면 부산까지의 우리 사이버 공간이 수천 해 사라집니다. 대한민국은 1960년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국방부의 모든 정보 시스템이 파괴됐을 때 우리 군은 얼마 만에 현재 수준으로 재건할 능력이 있는가? 우리가 쓴 30만 대의 PC는 어디서 사다가 어떻게 분배할 것이고 데이터는 어떻게 백업할 것이고 네트워크는 어떻게 최소한으로 살려서 국방부를 가동할 것인가? 물론 극한의 얘기입니다만 극한으로만 느껴지지 않는 여러 가지의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표적인 사이버 비즈니스의 하나의 예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구시대의 규정을 더 강화하는 쪽이 정책을 바라볼 것인지 아니면 더 큰 위협의 본질에 대응하고 타격받은 이후에 살아남기 위한 준비로 정책을 전환할 것인지를 이제 호소하고 울부짖고 강요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본질적으로 사이버 능력이라는 것은 현재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갖췄다는 것이 아니라 이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능력을 만들어서 새로운 능력을 만드는 속도가 적이 우리가 건설한 체계를 역습하는 속도보다 빨라야만 우리는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상황에 내밀었습니다.
전 세계 모든 혁신 기업은 혁신 제품을 만들면 카피킷이 나타나서 시장을 잠식할 때 이미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을 방어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념과 기술과 정책에 대한 투자의 균형성 회복, 이것이야말로 국방부가 탑에서 반드시, 그리고 국가가 반드시 챙겨야 될 사이버 전략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사관생도 시절에 제 가슴속에 들어와서 여태까지 떠나지 않는 단 하나의 말, 그 시대에 맞는 전략이 언제나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나이가 지금 67이 됐습니다만 이 시대에 맞는 전략이 무엇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이 시대에 맞는 전략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공감대를 이루고, 그리고 설득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원하면서 주저없는 말 그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방산 쪽은 오늘의 주제가 사이버 보안 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만, 앞으로 이 자리에 오신 많은 전문가분들이 더 좋은 말씀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부디 바람이 있다면 더 많은 기술의 소요라든지 더 많은 통제의 필요성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사용자 중심의 사이버 보안 서비스를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같이 논의하는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